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5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설비 안전관리 문제 요거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 해설서도 좀 보시고 우리 그 기사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 교재 부분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도가 20도씨인 공기를 절대압력 1기압에서 3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최종 온도는 약 몇 도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원래는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상기체 방정식을 얘기할 때 PV는 nRT 이렇게 적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 뭐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이건 빼고 보일 샤를의 법칙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1 V1는 T1이다. 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자, 그리고 온도와는 비례 관계다. 자,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P2 V2는 이렇게 나누기 T2다.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같아지려면 저기서 압력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도도 같이 올라가야 값이 계속 일정해지겠죠? 이 두 가지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이 값이 일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온도는 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온도는 압력과도 비례하고 부피와도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뽑아낸 식이 바로 요거죠. 자, T2는 첫 번째 온도 T1에서 어떻게 해요? 압력에 따라서 변화된다. 첫 번째 압력에서 두 번째 압력으로 변화된 만큼 온도도 변화가 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비열비, 우리가 감마라고 쓰죠. 감마 마이너스 1,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는 뭐 온도에 따른 이 단열 압축에 따른 압력에 따른 온도의 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하실 때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해보죠. 처음 온도 20도씨, 그래서 T1이죠. 절대압력 1기압 P1에서 3기압으로 P2, 두 번째 압력으로 바뀌는 거죠. 이때의 T2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최종 온도는. 자, 그대로 요 식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T2는 내가 알고 싶다. 첫 번째 온도가 20도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온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20도씨다. 이건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 섭씨 온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구할 때는 항상 절대 온도로 구한다.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가 영하 273도씨에 섭씨 273도씨에 완전히 우리 세포가 정지되는 온도, 우리가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온도, 이 온도를 0도로 보는 거예요. 이 온도를. 그래서 이때부터 0도, 1도, 2도 가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20도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항상 어떻게 된다? 플러스 273도를 해줘야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20 플러스 273. 자, 얼마입니까? 293. 요게 절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에서 K 값을 씁니다. 그래서 섭씨를 절대 온도 K, 켈빈 온도로 바꿀 때는 항상 273을 더한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20도씨니까 293. 자, 이게 T1이죠? 곱하기. 자, P1, 첫 번째 압력 절대기압 1기압에서 P2, 2기압, 3기압이네요. 3기압으로 간다. 중요한 건 비열비, 감마. 얼마입니까? 1.4분의 1.4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401도다. 자, 이 401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는 켈빈 온도다. 자, 401K. 자, 여기서 몇 도인가 물어봤을 때 여기 보기를 보면 섭씨 온도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401에서 마이너스 274면 하면 섭씨 온도로 바뀌겠죠? 그래서 128도씨가 나오게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 온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증기 온도가 이 어떤 액체, 그러니까 가연성 액체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이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죠. 이걸 우리가 인화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다. 근데 이 불이 붙는다고 해서 이게 화재로 발전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인화점보다 온도가 좀 더 높게 되면 불꽃이 이 물질에 안착이 되는 연소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온도를 연소점, 연소가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지속될 수 있는 구간을 연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것보다 더 높은 온도는 뭐냐면 불꽃이 주어졌을 때 붙을 수 있는 온도가 인화점, 그 붙은 불꽃이 지속되면 연소점, 그리고 불꽃을 주지 않아도 불꽃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높은 온도죠. 스스로 불꽃을 발화한다. 그래서 그때를 발화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인화점이 낮다. 낮은 온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화점이 낮을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걸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요. 이 네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벤젠, 메탄올, 이황화탄소, 경유가 있는데, 자, 이 물질들은 말이죠.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화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물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질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최소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벤젠은 마이너스 11도, 메탄올 11도, 이황화탄소 마이너스 30도, 경유 45도에서 80도. 가장 위험한 것은 이황화탄소죠. 가장 위험하다. 영하 30도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또 반대로 경유는 40도가 넘어야지 불이 붙죠. 그래서 경유는 가장 덜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이황화탄소, 벤젠, 메탄올 정도 꼭, 특히 이황화탄소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다. 4번 다음 중 자연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자연발화 스스로 불을 낼 정도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우리가 쌓아놨을 때, 퇴비 같은 걸 쌓아놨을 때 이 속에 뭐 미생물이 생기거나 습도가 높아서 안에서 열이 발생되면서 스스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 안에 열이 축적이 되겠죠. 또 열 축적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가질수록,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 수분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미생물이 증식이 되고, 미생물 증식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표면적이 작을수록 이렇게 나오는데, 표면적이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큰 덩어리 하나를, 바위를 반으로 잘랐다. 자, 이때 큰 덩어리가 있어요. 이 전체, 예를 들어서 동그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요 둘레가 표면적이 되겠죠. 근데 이걸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표면적이 양쪽으로 늘었죠. 그러면 하나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가 표면적은 더 많다. 자, 이번엔 두 개가 아니라 이걸 여러 개로 쪼개보죠.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표면적을 모두 합치기 때문에 표면적이 훨씬 많아지죠. 다시 얘기하면 입자가 이렇게 작을수록 표면적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체 표면적은 훨씬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입자는 크다.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표면적이 많으면 이 주변 부분에 공기와 닿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화의 가능성. 자, 표면적이 클수록, 입자가 자꾸 표면적이 클수록 발화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산소와 맞닿는 부분, 에너지가 전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고체 연소의 연소 형태 한번 보시죠. 해설. 분해 연소. 자, 여기서 기준은 목재입니다. 목재. 그런데 목재로 만든 종이나 석탄 플라스틱도 이렇게 되는 거죠. 분해 연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연소. 코크스, 목탄, 금속분.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숯불 생각하시면 되죠. 표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표면 연소. 그 다음에 증발 연소. 이거는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액체처럼 증발을 합니다. 황, 나프탈렌, 파라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연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이 붙을 땐 반드시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산소가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는 걸 자기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질산 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 화합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폭발성 물질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체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혼합 연소가 되죠. 이것은 고체가 아니라 가스의 연소다. 기체의 연소죠. 기체의 연소가 된다. 자, 6번. 연소의 형태 중 확산 연소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을 한번 보죠.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지연성 가스와 접촉하여 접촉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 자, 우리가 기체 연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확산 연소와 방금 앞에 문제에서 보신 예혼합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연소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물질이 있고 이 물질과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산소 없이 연소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가스, 타야 될 가스가 있다면 이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그때 연소를 한다라고 하면, 자, 탱크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산소와 만나는 과정에서 연소한다. 그래서 확산 연소라고 하고요. 예혼합 연소는 탈 만큼 적절한 산소를 미리 섞어 놓는 거죠. 탈 정도로 아주 비율을 좋게 잘 타게 해놓는 이런 상태. 이걸 예혼합 연소, 미리 혼합된 연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비점이 낮은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 탱크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 현상. 그래서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블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끓는 거죠. 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뽀글뽀글 끓는다라고 하는 건 물인 상태에서 수증기가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 탱크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밖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 계속되면 이 안에 있는 이 기름이 계속 끌어올리면서 어느 순간 기체가 되려고 하죠.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팽창합니다. 부피가. 그러면 이 안에 탱크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겠죠. 압력이 커지면서. 자, 그때 이 탱크의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깨지기 시작하면서 여기로 기체가 방출이 됩니다. 기체가 방출이 되면서 이 기체가 폭발을 일으켜서 전체가 크게 폭발하는 과정. 처음에 액체를 덮이고만 있었지만 기체가 되면서 크게 폭발한다. 그래서 이걸 블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번. 화염 일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정답 한번 보죠. 폭발성 분위기에 있는 이 요기가 아니라 용기죠.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해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걸 저지할 수 있는 최소 틈새의 간격치.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큰 탱크 안에다가 가연성 가스를 가득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가스가 얼마나 위험하느냐를 볼 때 이렇게 안에 용기를 집어넣는 거죠. 이거 다시 좀 그리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 양쪽 끝에 구멍을 살짝 뚫어놔요. 이렇게 살짝 아주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의 탱크에다가 외부 쪽에는 가연성 가스를 넣어놓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은 이 불과 이 가스가 만나면서 이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위험한 가스라고 한다면 이 구멍이 작았을 때도 화염이 쉽게 가스에 전달이 될 것이고, 또 덜 위험한 가스라고 하면 구멍이 좀 더 이 간격이 넓어도 잘 안 만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간격, 최소한의 틈새의 간격치를 우리가 불이 전달되는 화염일주 한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염일주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화염일주 한계로 나타내죠. 등급은 틈새 간격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기와 혼합 시 최소 착화 에너지가 가장 적은 것은? 자, 최소 착화 에너지. 이 물질은 불꽃을 이만큼 줬을 때 불이 붙는다. 다시 얘기하면 최소 착화 에너지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에너지에도 불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성이 높죠. 이 물질은 작은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가 너무 작다. 그런 얘기는 쉽게 불이 붙는다는 얘기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소 착화 에너지가 가장 적다. 다시 하면 가장 이 중에서 위험한 물질을 찾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메탄 0.28 밀리줄, 1000분의 1줄이죠. 그래서 다시 하면 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다. 뭐 이렇게도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밀리죠, 밀리. 자, 그다음에 프로판은 0.26, 벤젠은 0.20, 수소는 0.019. 자,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가장 작죠. 최소 착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는 건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가스가 된다. 자, 아쉽게도 이 네 가지 우리가 암기를 좀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만 조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0번 보죠.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기상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폭발의 분류를 볼 때 기상 형태로 폭발을 한다. 응상 형태로 폭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액체나 고체, 그죠? 액체나 고체를 의미하는 거고, 기상 폭발은 순수하게 기체 형태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상, 기체, 마치 구름처럼 다니면서 폭발을 한다. 가스 폭발, 분진 폭발, 분무 폭발. 자, 이거는 순수하게 가스 형태를 나타내지만 분진 폭발은 고체의 입자가 매우 작을 때 분진 폭발이고요. 분무는 액체 입자가 매우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미스트 형태다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물방울 형태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미스트 형태로 뿌릴 때도 마치 기체처럼 폭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 액체, 고체는 혼합 위험성 물질, 폭발성 화합물, 수증기, 액체죠. 도선, 고상전이, 뭐 이런 것들은 고체고, 이렇게 폭발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기상 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수증기 폭발은 자, 물 방울 형태. 그죠? 요거 분무 폭발은 미스트 형태. 이렇게 약간 다르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죠. 다음 중 분진 폭발의 특징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분진 폭발, 고체 폭발입니다. 분진 입자가 아주 작을 때 이렇게 폭발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특징 해설을 먼저 보죠. 연소 속도가 가스 폭발보다는 작다. 자, 비교하는 거죠, 가스 폭발에. 불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이죠, 불완전.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위험이 있다. 자,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진 자체가 우리가 산소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와 만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포화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포화탄화수소와 이건 메탄이죠. 메탄과 산소가 만나면 CO2 그리고 H2O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H2O 보통 일반적으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산소, 여기 공급되는 산소, 연소가 될 때 이 산소가 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 CO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소가 하나 부족한 거죠. 자, 이 이산화탄소는 실질적으로 크게 뭐 이것도 위험한 경우 많습니다만 위험성이
이 일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약하다.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피의 공급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뭐냐면 피 속에 있는 산소의 이동이에요. 이 산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게 바로 일산화탄소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언제 생긴다? 산소가 모자랄 때. 산소가 모자른 상태에서 연소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은 짧다. 가스는 길게 타죠. 우리가 그래서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쓰는 게 가스가 좀 길게 오래 타기 때문에 요리를 길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진 폭발은 시간이 짧아요. 짧게 끝난다. 하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부분 분진은 연소한다라고 하지 않고 폭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번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죠.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 자, 압력은 크게 나가지만 화염, 연소는 길게 서서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폭발 범위, 이걸 다른 말로 폭발 범위, 연소 범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온도가 있었고 또 최소한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 가스가 불이 붙어야 되는 최소한의 농도를 우리가 하한 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하한 값이 4% 정도 되죠. 공기 중에서 4%만 있으면 불이 붙는다. 4% 미만이면 불이 붙지 않는다. 또 반대로 너무 높았을 때 농도가, 이 수소의 농도가 75% 이상 너무 높았을 때도 불이 안 붙어요. 요 구간 4에서 75% 요 구간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불이 붙는다. 요 범위를 우리가 연소 범위라고 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면 하한 값은 어떻게 됩니까? 높을수록 위험할까요? 낮을수록 위험할까요? 하한 값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4%의 불이 붙은 게 3%의 불이 붙었다고 한다면 더 위험해진 거죠. 반대로 상한 값은 높을수록 위험하죠. 다시 얘기하면 0에서 100%까지 노크를 봤을 때, 100% 봤을 때 이 구간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정해진다는 거죠. 4에서 75% 수소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들어오면 폭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다시 좀 지우고요. 네. 요 구간의 똑같은 구간인데 3%에서 뭐 90%까지다. 3에서 90이다. 자, 이렇게 되면 위험 범위가 더 넓어지죠. 폭발을 하기가 더 쉽다. 다시 얘기하면 하한 값은 낮을수록, 상한 값은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런데 이 폭발 범위가 그럼 아래처럼 언제 높아지느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압력이 올라갔을 때, 또 산소 농도가 진할 때. 일반적인 공기 중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약 21%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산소, 이거는 또 달라지죠. 얘기가 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 위험도도 크다. 자, 여기 보시면 온도, 압력, 산소 농도 중요하고요. 자, 3번 온도에는 비례하나 압력과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도 넓어진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물질을 폭발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여기 보시는 내용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H2가 수소고요. 자, C3H8 이게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가스. CH4는 메탄. CO는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자, 그래서 이 수소가 4에서 75%, 이게 좀 이렇게 수소죠,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여기다 있네요. 탄소. 12.5에서 74, 5에서 15, 2.5에서 9.5. 어느 게 제일 넓을까요? 당연히 수소가 가장 넓죠. 네,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주 좀 나올 수 있습니다.
14번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12.5에서 74%인 일산화탄소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한과 상한의 차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상한에서 하한을 빼주고, 자, 하한으로 기본값, 하한 값에서 얼마나 많이 증가됐느냐,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위험도 보죠. 상한 74에서 하한 12.5. 자, 하한 12.5. 4.9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위험도가 폭발 범위가 다 다를 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